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가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는 어제 발표가 있었던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얘기입니다. 여의도, 아현까지 서울 27개 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됩니다. 여기 보시면 표가 있는데요. 27곳의 동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강남 3구에 집중돼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마포, 영등포, 용산, 성동, 강동 이런 곳은 하나 또는 두 곳 정도가 돼 있습니다. 강남 3구에만 20곳, 그리고 마용성 등 7곳. 마용성, 이게 마치 요즘에 무슨 보통 명사처럼 씁니다, 이게. 마포, 용산, 성동구 이런 얘기인데 부동산 값이 급등한 지역이죠. 국토부가 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내놨습니다. 동 단위 규제, 참 그동안은 좀 없었던 모습인데요. 그런데요, 과천과 흑석동, 경기도 과천, 그리고 서울의 흑석동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예상 밖에 빠졌다. 그래서 이 기준이 좀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입니다. 황교안 보수 대통합하자. 어제 공식적으로 대통합 제안을 내놨습니다. 시기는 이르면 12월 이렇게 돼 있고요.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을 분명히 겨냥을 했는데요. 두 당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경우는 진정성이 있다면 대화 시작하자, 뭔가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에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기사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 바깥 미군 비용까지 대라. 미국이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요새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보다 5배 뛴 5조 원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이게 협상을 하면 한 해 바뀌면은 50%, 30%도 많다고 그러는데 5배입니다, 무려. 우리 돈으로 5조. 그리고요, 한반도 밖에서 미군이 활동하는데 그 비용 얘기까지 합니다. 무슨 경우가 이럴까요? 제임스 더하트 미국 방위비 협상 대표가 이렇게 우리 측에 밝혔고요. 우리 정부는요, 국회 비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비준 되겠느냐? 약간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서 협상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67개월 만에 특별수사단 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검찰 쪽도 밝혔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했고요. 구조 의혹 전반에 대해서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장은요,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맡기로 했다. 끈질기게 수사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그동안 참 많은 이야기와 많은 사연, 그리고 많은 또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속 시원하게 좀 밝혀지는 건가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조대원 전 지역경제진흥원 원장, 그리고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핀셋 분양가 상한제 동 단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판 내릴 수도 있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간판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거겠죠. 당 이름이 또 바뀌는 건가요? 방위비 5배로 올려라. 지금 미국이 이렇게 우리한테 주장하고 있고요. 군 병력 절벽, 인구 감소 속에 군 병력 자원 지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정치권에서 가장 큰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황교안, 유승민, 홍문종과 보수 통합 논의한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얘기를 콕 집어서 한 겁니다. 보수 통합 대상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잡힌 거예요.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보수통합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에 대해서 혹시 최근에 리더십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가 깔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황 자유우파연합 올인 선언, 올인. 빅텐트 위에 자리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했고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요. 낡은 집 대신 새 집 짓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낡은 집은 무엇이고 새 집은 무엇일까요? 이게 또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대목들은. 그리고 당내 부여 파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요. 뭐 영남, 우리 강남 쪽에 뭐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불출마하든가 엄지로 가라 뭐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또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뭐 홍준표 전 대표 친박 정치쇼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황교안 우파 통합 회견 3시간 뒤에 유승민 탄핵의 강 건너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이 보수통합 얘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고 가야 된다. 아니다. 이거 탄핵 문제 있다. 이거 문제 제기하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강을 건너자 일단. 건너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뭐 전망이 나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보수우파 통합 원칙으로 자유우파 탄핵 불문, 비전 확립 뭐 이런 조건들이 나왔어요. 황 저녁 강연에서 유승민 다시 언급하면서 당내 반발 극복 가능하다.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통합 시점으로는 12월 늦으면 1월 제시. 그런데요. 우리 공화당은요. 탄핵 얘기를 정면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등 이른바 오적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 안 하면 어림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잘 될 것인가. 오늘 많은 신문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황교안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 영상, 뭐 우선 한 가지부터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헌법 가치를 받드는 모든 분들과의 정치적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드립니다. 우리 유승민 대표와도 직간접적인 그런 소통을 해왔고 또 협의를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협의기구는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 내용의 핵심은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향해서 통합을 하자. 그리고 통합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통해왔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윤영거 전 대표님. 네. 어제 기자회견이 사실 좀 갑자기 잡혔어요. 그리고 보수통합 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조국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통합 얘기를 자유한국당이 좀 관심이 없어진 거 아닌가 이랬었는데 다시 적극적 관심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기려면 가장 필수적인 게 통합하고 인적 쇄신, 물갈이 이거거든요. 그동안에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은 했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안 했잖아요. 뭐 유승민 대표랑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뭐 그 정도였죠, 그냥. 동창회에서 동창들 만나서 할 얘기 했으면 밥 한 번 먹자고 하거든요.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뭐 해가기 전에 한 번 보지. 그렇죠. 언제 한 번 봐 하고서 헤어지거든요. 그다음 적극성이 없다가 어제 저렇게 갑자기 나온 배경. 그거는 저는 명분 쌓기, 시간 벌기, 화살 돌리기 아닌가. 지금 다 말씀하신 게 그렇게 그다지 긍정적으로 들리지는 않는데요. 약간 지금, 저는 평가가. 너무 급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에 대해서 나도 노력하고 있다. 또 화살 돌리기. 광화문 광장에서 군중 모인 민심이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죠. 요즘에 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패스트트랙 가산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박찬조 대장 영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더십 위기에 몰리니까 그걸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서 통합이라는 에드벌룬을 띄운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무슨 기구 만들어서 잘 되는 거 맞습니까? 통합협의회 기구? 저는 기구 만들어서
뭐 한쪽은 우리공화당하고 협의하고 예. 한쪽은 뭐 바른미래당하고 협의하고 한쪽은 예. 시민단체랑 협의한다는 게 예. 이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유승민 대표도 했잖아요. 예. 탄핵에 대해서 인정하고서 시작하자. 예.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예. 탄핵 강을 물 얕은 대로 잘 건너야지. 구명조끼 입고 뗏목 띄우지. 강 잘못 걸렸다가는 깊은 데로 가면. 수나라 의지문덕 장군한테 예. 몰살 당했잖아요. 강 예. 잘못 건너다가 뚝이 터져가지고. 예. 그럼 탄핵의 강 건너려다가 자유한국당이 더 큰 내분에 빠질 이 수 강이 있다. 간단한 강이 아니네요. 간단한 강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예. 통합을 시도한 건 좋아요. 예. 그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예. 저는 뭐 그 지원해주고 싶은데 예. 당장에 할 일이 유승민 의원을 개인적으로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석 때 한 번 통화할 때 안부 전화 그리고 어제는 직간접으로 소통했다는데 안 예. 했잖아요. CEO들끼리 만나서 주요한 M&A나 중요한 건 CEO들끼리 만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황교안 대표 측근에 예. 지금 공무원 출신, 영남 출신 예. 뭐 이런 사람들 둘러싸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의견 들어서 통합이 되겠어요? 그 사람부터 좀 새로운 그 소통을 하는 좀 자세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예. 이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예. 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디테일이 중요한데 예. 저는 디테일이 아직 많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대부분의 얘기는 긍정적이나 뭔가 막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가요? 다음 기사는요. 그 앞서서 이른바 강남, 영남 중진들 뭐 험지로 가거나 뭐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했던 김태훈 의원 인터뷰 기사가 있더군요.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보수통합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황 대표 총선 전략 큰 그림 없이 뒤죽박죽이다. 이건 굉장히 호되게 지금 평가를 한 거예요. 한국당 쇄신론 거대던 김태훈 의원 뭐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주춧돌 없이 인테리어하는 꼴이다. 보수가치 재정립 우선돼야. 이게 굉장히 매서운 비판인데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 의원은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절차와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황교안 대표의 그 모습에 대한 질책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무런 정치적 방향이나 가치도 없이 단순히 선거에 유리해지려고 만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당이 가야 할 방향과 가치 재정립 이런 거 얘기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왠지 여기에 탄핵 얘기가 섞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럼요. 황교안 대표의 어제 뭐 여러 가지 브리핑 발표 내용, 다른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어쨌든 통합의 대상이 제가 큰 원칙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과 함께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자유우파, 자유민주 세력의 통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뭐 자유한국당이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간판을 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나라를 살리기 위한 대통합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희는 폭넓게 뜻을 같이 모아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우선 당내에서의 소통 논의도 하고 그러면서 협의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핵에 강을 건너야 된다. 탄핵을 인정하고 그리고 개혁 보수의 빛을 걸고 그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된다. 그 세 개를 제시하셨는데 아까 제가 탄핵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가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의 자유로운 분은 없다. 그리고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말의 의미는 그냥 탄핵 얘기 그만하자라고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대진 변호사. 네. 어제 단박에 당장 우리 공화당에서는 탄핵 얘기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 과거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 보수 대통합 이게 잘 될까요?
저는 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예. 첫 번째 이유가 지금 황교안 대표의 그 스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일이요? 황교안 대표를 뭐 지지하지는 않지만 황교안 예. 대표가 이제 뭐 발표하거나 뭐 이렇게 언론을 대하는 예. 태도를 보면 예.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너무 들면 지지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거는 뭐 이제 개인적인 예. 차가 있겠지만 보통 얘기를 예. 할 때 머릿말 서두 그리고 총론 강론이 있는데 대부분의 머릿말만 얘기해놓고 총론 강론을 얘기를 하시지를 않으세요. 그러면 아까 윤영걸 대표님이 잠깐 말씀하신 디테일 부분이 조금 상당히 모자란 좀 부분이죠. 약하다. 그러니까 같이 통합하려고 원하는 사람들조차도 예. 이거 통합을 하자는 건지 그 통합을 하기 위해서의 과정과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은 채 예. 그냥 최초에는 초기에는 그 예.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 사태 때 이후에. 예. 근데 지금 이제 지지율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빌미로 해서 이제 통합을 또 꺼내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예.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보수 통합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지지해 줄 사람이 있을 텐데 예.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합은 좀 많이 요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태훈 의원의 인터뷰 기사 방금 전에 봤는데 어떤 방향과 가치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정립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약하다. 약간 그 맥락 같기도 합니다. 지금 조대원 전 네, 원장의 그렇습니다. 지적으로. 자, 조대원 전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저런 탄핵 문제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보수 통합할 때 또 핵심적인 쟁점이 될까요? 그 보통 바깥에서 예. 황 대표 보고 답답하다. 예. 뭐 시원하게 안 질러준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 시점에서 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스타일로 확 질러주는 사람이 한국당이 필요하냐? 그건 아니다. 상대적으로 거기 좀 시원하게 예. 얘기를 하니까. 예. 예. 그리고 정치인 스타일하고 공무원을 평생 하신 분하고 스타일 차이가 좀 있고요. 예. 지금 뭐 총선 기획단이라고 각 당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발표가 됐는데 예. 민주당에는 몇몇이 좀 화려하고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 한국당은 실무 위주로 좀 이렇게 그 당직자 위주로 그렇죠. 좀 평이하게 꾸며졌어요. 좀 현역 의원들이 예. 많이 들어가셨죠. 예. 하지만 그 내면에 이제 한국당 내면을 보면 예. 언론에 다 밝혀지지 않은 각종 그런 그 기존에 앞에 보여지는 예. 조직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특위나 예. 또 이런 부분들을 황 대표가 직접 얘기해서 보완하라고 얘기해서 하고 있고 예. 기본적으로 그 뭐 통합이 되겠냐, 인적 쇄신이 되겠냐 이렇게 예. 국민들과 여의도에 있는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는데 예. 원래 총선이 있는 전해에 그 겨울에 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칼바람이 붑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황 대표와 유승민 대표 마찬가지 두 분 다 본인들의 시간이 이제 정점으로 향하고 있고 예. 이 시기가 지나고 이 시기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두 분 다 이제 정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위치로 가기 때문에 예. 그 절박한 필요에 의해서 절박함이 있다. 예, 그렇죠. 절박함이 있죠. 그래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저 궁금한 게 예. 두 분은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공화당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뭐 앞으로 앞에 이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예. 이미 한국당 내부에서는 뭐 예. 정치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가 하태경, 유승민 손 붙잡고 예. 지역구를 돌래 예. 아니면 조원진, 홍문정 손 붙잡고 지원 유세를 하면 돌래 여기 답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답이 있는 게 자연스럽게 있다. 예, 자연스럽게 예. 시간이 지나면 예. 정리가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제가 더 예. 추가 질문 드리면 혹시 이런 보수통합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란 당이름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두 분 다 뭐 간판을 내릴 수 있다. 예. 또 뭐 새집 짓자 뭐 이렇게 예. 말하는 게 예.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고요. 사실 뭐 저기 당 이름을 자꾸 바꾸는 게 옳으냐. 예. 민주당도 민주당 이름 내놓고 다 바꿨잖아요. 예. 뭐 더불어 붙였다가 뭐 무슨 뭐 열린 뭐 붙였다가 예, 예. 다 붙이는데 예. 한국당도 이름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화장만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도 있지만 예. 진짜 자유한국당 이름은 탄핵당하고 전직 모시던 대통령이 감옥 가고 좀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이름 좀 바꾸자는 뭐 목소리도 아니 적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뭐 간판 얘기가 어제 좀 질문이 좀 나와서 여러 가지 답이 좀 있었습니다. 자, 김성두 평론가. 사실 이번에 지금 세 분 말씀 중에서 특히 이제 앞에 윤영걸 대표님이나 조대진 변호사는 약간 더 국면 전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요, 이게
결과가 나오고 뭐가 성사가 돼야 전환이 되는데 만약에 결과가 그다지 신통치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리더십에 좀 타격이 더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오늘 기사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 그 두 분이 진짜 예. 어떤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제안들을 하신다고 하면 예. 사전에 안부 전화 하나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대에 대해서 예의가 예.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을 얘기하면서 예. 그 합의를 하자고 해야 돼요. 예. 그냥 그야말로 자유우파 다 모여자 이건 아무 얘기도 안 한 겁니다. 가령 탄핵 이제는 그거 갖고는 더 이상 그 예. 책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예. 탄핵 갖고 자꾸 책임지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만나지 않을 테니.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조대원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조원진, 홍문종과는 손 안 잡을 거야. 그러니 예. 어서 우리 그 기둥부터 세워보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하잖아요. 안 할 뿐만이 아니라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예. 그냥 그 황교안 대표의 소개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예.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 내가 친한 사람이라면은 인적 쇄신의 요구를 받는다고 해도 괜찮고 나랑 안 친한 사람은 인적 쇄신 대상이 아니래도 나는 잘 모르겠고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인적 예. 쇄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박찬주 대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식고 처리를 해서라도 데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황교안 대표는 예. 통합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은 깨달으신 거예요. 예. 그렇지만 통합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이 딜레마 속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는 한 예.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계속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 조여오고 예. 있죠. 예. 세월호 수사도 새로 시작되죠.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거기 책임에서 황교안 대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세력으로 예. 든든한 대우가 생겨서 예.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일단 수사부터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분이세요. 예. 그런 분이 지금 분명히 위기감은 느끼지만 자기한테는 대안은 없는.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쓴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주변에 없는 예. 이런 상황이다. 이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가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원 전 원장께서 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짧게 드릴게요. 뭐 지켜보시면 예. 그 인적 쇄신은 예. 국민들과 또 그 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정도로 예.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뭔가 다 얘기를 할 수 없는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 예. 이런 약간 분위기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월호 특수단 이제 꾸려지게 됩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검 세월호 재수사한다. 특별수사단 설치 이렇게 단장 아까 뭐 소개했죠. 여기 보면 임관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안산지청장 지금 현직인데요. 과거에 MB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를 잡은 이런 수사 경력이 있다. 그러니까 보이시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치밀하고 강력하게 간다는 거예요. 수사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수사 축소 의혹 등 조중 가능성이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혹시 불똥 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황교안 대표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그다음에 수사 축소 등 모든 의혹 풀겠다. 지금 돼 있습니다. 특별수사단 설치 전면 재수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수사가 광범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도 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 들어보겠다는 거군요. 그리고 최근에 이른바 이 헬기에 청장들이 타고 가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생명이 붙어있던 그 학생들 뭐 구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특조위 등에서 관련 기록 넘겨받고 그다음에 뭐 조작 의혹은 사건 재배당했다. 여기 뭐 임관혁 안산시청장에 대해서 또 나왔고요. 뭐 정윤회 문건 수사 뭐 이런 또 관련도 있었답니다. 윤 총장 청문회 때 언급했지만 조국 사태 방감 타개용 또 아니냐 혹시.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과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여권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잖아요.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해서 이번에는 약간 좀 야권 쪽으로 가는 방향의 수사를 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또. 이게 정치적 해석이죠, 지금. 뭐 검찰은 이런 거 물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데 거 질문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 언론들은
혹시라도 이 조국 사태 반감 타개용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좀 곁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당시 법무부가 나서서 당시 법무부 장관의 뜻을 따라서 법무부가 나서서 이른바 업과사를 빼라. 영장 청구할 때 빼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보도도 나오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딱 부러지는 이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도 제가 알기로는 저 수사를 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야 된다. 세월호 관련된 거는 그때 제 기억에 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특별법이 곧 만들어지면은 검찰에서 좀 수사팀을 만들어서 좀 챙겨봐 달라고 하셔서 저는 아마 제가 같이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네, 그래서 뭐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 검증이 끝난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이런 행태에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난달 영상 그리고 어제 영상까지 좀 확인해 봤습니다. 두대니 변호사. 네. 자, 이 기사 오늘 보셨지만 여러 가지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른바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무슨 외압 의혹 뭐 이겁니다 지금. 근데 이번에 특수단이 설치가 돼서 그런 부분까지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네. 조대니 변호사께서 예상하시기에는 이 검찰에 특수단이 설치가 돼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황교안 대표까지 어떤 수사가 가는 건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 대검에서 지금 구조 실패 수사 축소까지 지금 조사를 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그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지금 아까도 지금 언론에서 그 자막에서 나왔지만 자기에 관련돼서 반복된 얘기를 자꾸 한다 뭐 이러면서 좀 짜증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해봤습니다. 그거 수사받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받아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간단한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임관혁 그 수사단장으로 지금 임명된 사람이 그 지청장이 예전에 정윤회 문건을 조금 정부 입맛에 맞게끔 처리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라는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는 덮는 수사가 있고 하나는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있는데 이게 과연 정치적 의미에 따라서 수사를 덮는 수사의 방향으로 종결을 짓기 위하여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조사를 받더라도 실체적 진실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조심스럽게 조바심으로 드는 상황입니다. 조대니 변호사는 살짝 어떤 조바심이 든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설명을 좀 해줬어요. 윤영건 전 대표님. 사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요, 그동안 검찰 수사가 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도 있었고, 특조위도 있었고, 여러 차례 조사, 수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감사원까지 다시 나서서 들여다봤는데, 사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딱히 나온 건 없었어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좀 될까요? 5번이나 했거든요. 세월호 참 슬픈 사건이 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잖아요. 5년 넘고 300여 명이 젊은 생명이 희생돼서 우리가 참 가슴은 아프고 5번이나 정부기관에서 검찰에서 그때마다 아주 디테일하게 진짜 명예를 걸고 수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별로 안 나왔던 게 지금 또다시 한다? 그럼 뭐 특별한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다시 한다. 그럼 뭐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게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물론 뭐 맥박이 뛰는 학생이 있는데 뭐 해경청장이 최근에 지금 헬기 타고 가느라고 그걸 헬기를 후송을 못하고 배 타고 가다가 그 운명을 했다, 사망을 했다, 뭐 이런 거는 더 우리가 좀 공부를 더 하죠. 그런 건 좀 알아보고 황교안 대표가 관련돼 있다. 이것도 좀 더 수사해서 황교안 대표도 떳떳하면 더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번 수사가 시작된 게 이제 총선이 5개월 앞에 놨거든요. 또 검찰 개혁해가지고 검찰 특수부 힘 빼기가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정치적인
검찰의 정치화, 정치의 검찰화가 예. 이게 또 개입된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항상 정치 검찰 이게 뜻대로 안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드루킹 수사를 더불어민주당 예. 그 추미애 대표 있을 때 이거 좀 밝혀달라고 예. 먼저 했는데 오히려 김경수 예. 지사가 감옥 가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예. 엉뚱한 데로 가거든요. 그 방향이 좀 처음에 생각했던 거 다르게 갔죠. 그렇죠. 아니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 예. 암살할 때 다시 군주 정치로 갈지 누가 알았어요? 일본이 진주만 공습할 때 그게 예. 일본 패망을 앞당길지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사가 예. 반드시 이거 지금 집권층에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5번 수사하다 보니까 예. 지금 정관계도 요직에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는 수사를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해야 되지만 예. 꼭 선거 앞둘 때 이게 좀 의심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성호 평론가, 지금 선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선거 앞둔 검찰 수사가 항상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 역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마찬가지로 이게 또 정치권에서 어떤 정쟁과 공방의 대상이 돼서 굉장히 또 이게 어지럽게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예. 그런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예. 가혹한 그런 표적 수사에 예. 대해서 예.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사로 선택을 한다면 예. 세월호를 선택하면 안 되죠. 패스트 트랙을 갖다가 빨리 진행을 시키고 예.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7대 의혹들에 예. 대해서 수사를 해야죠. 성신여대는 압수수색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갖다 수사를 해야 균형을 맞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세월호 수사라고 하는 것은 예. 지금 뭐 구조 실패와 수사 축소를 갖다 모든 의혹을 풀겠다고 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는 이 수사팀도 예. 이 세월호 수사를 전체를 다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앞으로 얼만큼 확충이 될지 검사가 모르겠어요. 뭐 지금 나오는 건 한 8명 정도 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니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하는데 검찰이 지금 20명이 넘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한 100명이 투여가 됐다 예. 이러는데 예. 세월호 수사를 갖다가 거의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거를 갖다 또 전체적으로 다 뒤져본다는데 예. 8명 배치를 한다? 거기다가 이제 또 임 검사님 보면은 예. 뭐 정의의 문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LCT 예. 같은 경우도 덮었다는 그런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거든요. 일단 의혹이죠. 의혹을 예, 말씀하시는 의혹입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어떻게 보면은 양손에 떡을 들고 있는 그런 형국.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예. 내가 어떻게든 정권과 어떤 협상을 벌여보겠다는 그런 형태로 지금 검찰이 만약 이 수사를 갖다가 악용하려고 한다면 예. 그거는 정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국민들의 감시와 예. 또 그 꾸준한 그런 예. 관심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대진 변호사도 그렇고 김성수 변호사도 그렇고 이 검찰 수사 이거 약간 좀 뭔가 아까 조대진 변호사는 약간 조바심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는 약간 의혹의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조대원 전 원장께서는 특수단 설치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렇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직도 그 검찰에 대해서 예.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예. 이 총선 전국에서 예. 내가 전국의 키를 쥐고 있다. 이쪽도 약점을 쥐고 저쪽도 약점을 쥐고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예. 그 정치적 또, 해석입니다. 그런 예, 그 많은 그 뭐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지만 정당에 있는 분들 이미 그 권력을 잡아가지고 지지율이 한때 80%까지 올라갔던 정권에 있는 분들이 이런 예.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예. 참 무책임하고 스스로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 진보 쪽 인사하고 제가 이 방송 나오면서 이제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통화를 했는데 특별수사단이 꾸려진다는 자체가 현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거다. 사실은 세월호 진실 규명하겠다는 건 이미 대선 때 공약도 했고 정권 초창기에 그 1기 특조위 꾸려서 150억 넘게 돈 쓰고 그다음에 2기 특조위가 또 꾸려져 가지고 1년 9개월째 지금 그 막대한 중입니다, 지금. 돈과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특조위 꾸린 게 야당이 꾸리고 보수 측에서 꾸린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꾸려서 해봤는데도 안 된다고 지금 특수단 또 꾸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또 뭐 검사가 어떻고 성향이 어떻고 얘기하는 게 참 그 무능하고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월호는 이제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일반 국민들은 참 지쳐가는 힘든 주제고 그래서 이 기회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뭐 이런 거 정치적인 고려 다 떠나서 제대로 수사해라. 제대로 수사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또 이 부분을 보세요.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총선 5개월 앞두고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하니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게 또 뭐 황교안 대표가 어떻고 이런 내용부터 나오니 이 또 반대 진영 한쪽 진영에서는 또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수사해서 털고 가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패널분들 말씀 들어보니까는 검찰 지금 특수한 설치 세월호 참사된 전면 조사에 대해서 양쪽 다 진영에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요. 김소연 변호사께 짧게 반론기에 드릴게요. 팩트 체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기 특조위 때 지금 현재 그 수사 축소 이런 얘기 쭉 나오고 있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정권을 당시에 세월호 당시에 잡았던 그때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 특히 법무장관 등등이 이 수사를 갖다 외압을 해서 축소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국민들이 사실상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걸 밝히겠다고 특조위 했는데 특조위 위원장 그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어떻게 갖다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습니까? 발목 잡았죠? 이게 특조위 만들어져도 지금도 발목 잡고 있잖아요.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집중포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거는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동안 수사 조사가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나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검찰.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쪽 진영에서 약간씩 다 의혹의 눈으로 지금 검찰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있었던 독도 소방 헬기 사고 관련인데요. 유족들의 반발이 또 굉장히 좀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죠. 독도 헬기 유가족 항의에 범정부 지원단 뒷북 출범이다. 이게 인명이 사람이 희생이 된 사고인데 그 사고 이후에 구조와 조사와 하는 문제 이게 또 지금 여러 가지 또 여기 얘기들 낳고 있어요. 세 번째 시신은 손가락 부상을 당했던 그 선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유족은 사가 방문했던 양승동 KBS 사장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여기 지금 사장 여기 보이죠? 멱살 잡히고 막 이랬어요. 지금 이른바 그 헬기 이륙하는 그 영상을 뭐 왜 이렇게 늦게 공개하느냐, 전체 공개하는 이런 논란입니다. 지금. 그리고 에어버스와 제주도 헬기 특별 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유족들의 이제 어떤 주장이에요. 수색 진행 상황이나 여러 의문점을 물어봐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 아래 부분 보시죠. 독도 헬기 추락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기관의 명확한 정보와 설명이 없는 깜깜이 대처와 정보 통제의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윤영건 대표님. 자, 우리가 이제 세월호 참사라는 그 가슴 아픈 일을 겪었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지 바꾸자 벌써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세월호 참사만큼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희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깜깜이다. 왜 설명이 없느냐.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런 불만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유족들의 심정이 100% 동감합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디 낚시배 뒤집었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고 통화도 하고 그렇죠. 위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배 사고라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죠. 깜짝 놀라서 또 총리도 나서 여당 대표들도 나섰는데 이번 건은 너무 무관심해요. 특히 우리나라 공직자 가족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 많거든요. 과거 최근에도 왜 헬기들 떨어지고 하면은 군 가족들이 정말 이 슬픔을 삼켰어요. 이번에도 군 소방 가족들이 너무 빨리 구조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 또 다치면 그것도 너무 슬픈 일 아니냐 해서 오히려 구조를 서두르지 말자고 할 정도로 진짜 훌륭한 공무원 가족들인데 정부에서 해도 너무하잖아요. 우리 소관 아니라고 자꾸 책임 회피하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겨우 어제 정도 진영 행자부 장관이 현장에 그쪽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일괄된 설명이라든지 구조 관계라든지 거기에 왜 유족들한테 납득을 못하냔 말이죠. 그런데 어제 또 불난데 기름 분 게 KBS 양승동 사장이 또 거의 조문한다고 왔잖아요. 근데 KBS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 이륙하는 모습을 찍어놓고 단독 보도한다면서
그 경찰에도 안 줬잖아요. 뭐 그쪽은 단독 보도 그런 건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부인을 하지만 예. 그 이륙하는 모습만 줘도 예. 어디 쪽으로 헬기가 갔는지 말아도 구조가 훨씬 그 방향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수 있거든요. 좋은 정보라고 그러니까 했었는데. 유족들이 공직자 가족이 점잖다고 말 안 한다고 너무 정부에서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정부가 저는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유족들이 좀 반발하고요. 왜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서로 떠넘기 하는 모양새를 보이냐라고 이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어제도 이렇게 포착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일면 기사 소개 때 봤던 미국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5조 원. 5조 원이요. 말이 그냥 앞에 오라는 거지 엄청난 규모의 돈입니다. 그 돈으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멜기문입니다. 방위비 5배로 올려라. 미국 47억 달러 요구. 47억 달러 환율을 계산하면 5조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반도 외 미군의 어떤 작전 비용, 뭐 이런 뭐 활동 비용까지 포함돼서 5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근거일까요, 이게 도대체? 그리고 한미 협상팀 본격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 분담금 협상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미국 훨씬 큰 방위비 얘기한 뒤에 일부만 받겠다. 한국 여론 탐색전. 그럼 뭡니까 이게? 일단 비현실적이지만 크게 액수를 부른 다음에 깎아주겠다. 뭐 이런 겁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제임스 드하트, 이게 미국 쪽 대표입니다. 우리 측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트럼프 미군 철수 감축 가능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이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이거는 방위비 협상 카드는 아니다. 그럼 이렇게 슬쩍 그리고 그렇지만 이번 협상과 상관이 없어. 왜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거를. 금액 관철 어려울 수 있다 보고 태평양 안보 역할 분담까지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고요. 소식통에 따르면 큰 틀의 협상은 처간의 백악관 빅딜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요즘에 이게 외교 협상이요. 무슨 빅딜, 그다음에 톱다운. 그러니까 최고 결정권자가 항상 정한다는 거. 뭐 이것도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제임스 드하트 미국 쪽 대표가 우리 쪽 인사들 여러 명 좀 만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러니까 외교 쪽을 국회 담당하니까 만났어요. 근데 주한미군 경상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수준이 아니면 국회 비준 못 받는다. 이런 입장을 미국 쪽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거 국회 비준 어렵다 이대로. 왜 우리 쪽은 난감하다는 거를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먼저 조대진 변호사. 네. 이거 트럼프식 협상수입니까? 일단 엄청 부르고 깎아준다. 이겁니까 지금? 일단 사업하던 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향이 지금 참모한테까지 와서 똑같이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 지침을 받아서 아마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막 질러보고 나서 뭐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반이라든지 아니면 3분의 1, 5분의 1이라도 챙겨가려는 이득을 챙겨가려는 그런 그 수법인 것 같은데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뭐 영원한 우방 우방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고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기존의 우방들에게 다 비슷한 어떤 태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앞에서는 웃고 있으면서 뒤에서는 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우방끼리라도 어쨌든 우리가 실리를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미국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미국이 진짜로 어느 선까지 배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계산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그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할 때도 작년만 하더라도 1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1년 하면 올해 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랬는데 여전히 또 문제가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미국에게 할 말은 좀 하는 그런 태도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한테 좀 할 말을 하는 거. 이게 좀 어떻게 당연한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그 금액 비교한 화면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지금 미국 측이 요구한 게 어느 정도 이게 차이가 나는 건지 화면 보시죠. 올해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이거
지난해 결정이 됐어요. 이것도 가까스로 결정이 됐어요. 꽤 많이 올랐습니다. 10억 달러, 1조 한 300억 정도 수준인데 5배를 높여서 지금 부른 겁니다. 47억 달러, 5조 4천억 원입니다. 아니 인상을 통상 요구할 때는요. 많이 부르면 그래 100% 이상, 한 배 정도 더. 아니면 보통은 통상 뭐 한 몇십 % 정도인데 무려 5배, 500%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 입장에서 사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조대원 전 원장님. 미국 쪽, 특히 트럼프 대통령 우리를 돈으로 보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그 뉴욕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제 미국을 가는데 원래도 5월 달에 뉴욕 가서 한 3주 있다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지만 트럼프는 보면 보통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많았고, 근데도 경제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을 뭐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사실 트럼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타고난 사업가고 또 협상을 잘하는 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5배를 저를 올린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이제 일단 세게 지르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너무 이제 반응들이 황당하게 나오니 뭐 스스로 또 깎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일단 오늘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 반응 안 좋습니다. 지금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시면 안 좋습니다. 분명히 지금. 그래서 그런데 트럼프가 저렇게 할 때는 뭔가 한국 정부를 좀 낮게 보는 측면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한 현재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대미 관계라든가 또 일본과의 관계, 지소미아 관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불만이 쌓여왔던 것들을 지금 이론적으로 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외교적인 불만, 뭐 안보적인 불만은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니들 우리 말 안 들으면 뭐 우리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 뭐 미군 철수구 얘기까지 우리가 가장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관계에 지금 이거 외교적으로 이런 마찰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라면 일본은 직접적으로 안보 위협을 겪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사일 몇 번 뭐 북한이 쏘고 하지만 근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생존의 문제, 안보의 문제가 걸려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약한 고리를 미국이 걸고 일본과의 한국과의 중재를 붙이는 데 있어가지고도 한국을 더 압박하려고 이런 카드를 쓰지 않나 뭐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자, 이런 미국의 압박 어떻게 보면 지금요 뭐 안보, 경제 뭐 미국 쪽이 담당자들이 다 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경화 외무장이 바쁩니다. 여기 보면 여러 명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방위 분담금,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좀 커서 우리가 지금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양가 상한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가 있었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실수요자 주택 구입 미뤄서 집값 안정에 일단 기대가 된다. 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한 효과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길게 보면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이게 위축이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대와 역효과 우려 두 개가 지금 섞여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4년 7개월 만에 부활이 됐습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얘기입니다. 과거에 한번 했었죠. 자, 여기 보시죠. 서초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한 평당 4,200만 원대 나올 듯. 지금 여기는요, 뭐 7천, 8천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평당 가격이.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4,200만 원이니까 엄청 가격이 낮잖아요. 시세 대비 사실상 반값 아파트 등장. 그러니까 이 청약할 때 거의 로또다 이거죠. 이것만 당첨이 된다면. 그래서 광풍이 불 수도 있다. 시세는 높은데 분양가는 그보다 낮은 거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여서 청약을 하면 엄청난 경쟁률, 엄청난 과열을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강남권 분양 절벽된 인근 새 아파트 값 올라갈 것이다. 이미 있는 아파트들. 그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리고 유예 기간 내에 분양 못하는 단지들 청약 당첨 현금 부자만 혜택 반발. 그러니까 이런 로또 청약 이런 거 있을 때 진짜 목돈이 이미 준비돼 있어서 그런 분들이 사면 반값에 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주택 수요가 좀 꺾이면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긴 하지만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27개 동, 서울 지역만입니다. 27개 동 핀셋 상한제 적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적응 거친 시장은 하고 물음표입니다. 적응을 거쳤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분양가 상한제 이미 4년 7개월 전에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다지 좋은 평가 못 받았거든요. 효과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받았던 정책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을 보면 10건이 훌쩍 넘어가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시장은 정부 정책 내놓은 것에 적응했다. 흔들리지 않는다. 곧 가격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 강남 4구, 그다음에 마용성, 영등포 타깃, 관리 대상 분양가보다 5에서 10%포인트 인하 기대. 시행 예고에도 집값 올라 효과 의구심이다. 역시 의구심이라는 부분을 여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정부의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입니다. 적용 대상 구별 선별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4개구와 부분양 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습니다. 자, 지금 해당 지역 발표했잖아요. 그런데요, 서울과 함께 그동안 많이 집값이 오른 곳이 있었는데 이번엔 빠졌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 기사 여기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상한제 비껴간 곳 풍선 효과. 그러니까 상한제 있는 곳은 뭔가 억제되지만 그 빠진 곳은 오히려 가격이 눌려서 바람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명단이 나와 있네요. 목동, 흑석동. 이거 왜 빠진 겁니까? 라는 얘기하고요. 과천, 분당은 또 왜 빠진 겁니까? 그래서 이곳은 집값 오를 듯하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지금. 풍선 효과. 전문가, 투자 추천 지역을 콕 집어준 셈이다. 정부가. 아,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오는군요. 규제 남발로 내성만 높아질까 걱정이다. 이게 약처럼 규제도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반응이 그래요. 윤영호 대표님, 네. 이번에 이른바 약발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저는 긍정적인 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부가 놀지 않고 뭔가는 한다. 뭔가 한다. 뭔가 한다. 예.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예. 이런 걸 보여준 거죠. 예. 그리고 또 27개 동만 구 중에서 딱 지정한 거는 핀셋으로 딱 집은 그렇죠. 거거든요. 전체 구를 몽땅 하지 않고. 뭔가 좀 정교하게 한다라는 정교하게 거죠. 하려는 그런 예. 노력의 흔적은 예.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부터 부동산 대책 세울 때마다 관련 총리나 장관들이 굉장히 화나고 단호한 표정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인도에요. 과거에 코브라가 하도 많아가지고 코브라를 잡아오면 정부에서 보상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코브라를 키웠어요. 너무 많이 잡으려고. 네. 너무 많이 또 보상금 노리고 많이 키우니까 그러면 이제 보상금 안 줘. 그러니까 코브라를 키우던 사람들이 코브라를 길에다 다 버렸어요. 그래서 코브라가 3배가 늘었대요. 정말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제가 책에서 본 얘기예요. 인도의 코브라가 그것 때문에 3배나 늘었대요. 저는 이게 첫째 잘못된 게 이제 로또 분양이죠. 문재인 대통령판 로또가 하나 시장이 열린 거예요. 지금 반포가 평당 한 9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뭐 그 최대는 그렇게까지 간다고 9천만 나옵니다. 원인데 분양가 상한제 되면은 4,500, 4,000에서 4,5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반값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32평대면 한 30억 된다면 한 15억이면 하나 하니까 로또보다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또 대출도 안 되니까 9억 이상은 대출도 안 되니까 자금을 이미 갖고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한탕 노린 거죠. 그게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급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공급하는 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하니까 재건축 추진하던데 이제 올 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총선 이후에는 다시 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박원순 시장 이 7년 됐는데 정비구역 해제한 게 132개 지역입니다. 3분의 1을 해제를 했어요. 그럼 공급이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을 이기는 시장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정책이 없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 저는 내년
부터 바로 나올 거다. 특히 전세값이 상당히 저는 불안하다고 봅니다. 저금리에다가 공급 안 되고 또 청약을 노린 대기 세력 때문에 상당히 저는 불안하게 이걸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섭 평론가, 지금 사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가격이 뛰는 곳에 공급을 많이 늘려서 싸게 만들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주니까 가격이 싸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오르는 가격을 딱 누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사실 누르는 정책을 선택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시장에서 과연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인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어떤 부동산으로 얻는 이익을 전부 환수하는 거죠. 아, 환수. 예.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그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세금 부담을 높이고 그리고 이득이 발생했을 때 그건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한다. 그런 대책 없이 가격을 누르는 그런 정책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면서 공급에 대한 어떤 그 폭증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격을 갖다 먼저 끌어올리고 공급을 갖다 다시 뒤에 붙이는 이런 악순환을 갖다 좀 잠재워 놓고 부동산 수익을 환수시키는 그런 정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그렇죠. 이 상한제는 완전히 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후속 대책을 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마저 보겠습니다. 요 얘기는 조대현 전 원장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 또 선거 얘기, 또 정치 관련적, 이제 정치적 해석입니다. 또 이거는. 총선 의식했나? 부산은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풀렸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요. 대추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제한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부산이 풀렸어요. 부산, PK입니다. 그리고 고양 남양주 일부도 규제 해제. 고양,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해석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조대현 전 원장께서는. 그래도 고향 나오는 거 보고 그 일산 서구가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 될 때 지역민들이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그게 원성을 넘어서서 막 증오의 수준까지 갔어요. 사실은 서울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일산 집값을 지금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이 힘들 정도로 폭락을 시키고 거기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뭐 예를 들어 전세값도 제가 3억 2천 주고 들어가 있는데 지금 2억 6천이 됐어요. 전세값이 그 정도로 떨어질 정도니까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별 문제가 없지만 부자들 집값 잡겠다 해놓고 대출 끼고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서울로 출퇴근 한두 시간씩 하면서 해놓은 거를 갖다가 떨어뜨리니 그리고 또 세입자들도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를 주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을 이기는 그 정책은 없다. 그리고 특히나 현 정부처럼 현 국토부 장관처럼 정치인이 들어가서 선거를 의식하면 100번 실패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정치적 해석입니다. 뭐 부동산 시장이 뭐 정부 설명은 이제 안정되니까 이런 거 풀고 여기도 가격이 그다지 뭐 오름세도 없고 이제 빠지는 생세니까 뭐 규제 풀어도 된다. 뭐 이런 설명인데 아무튼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기사들이 오늘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봅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모병제입니다. 지금 인구 절벽이다. 인구가 준다. 그러니까 병역을 할 인구도 줄고 있다. 그러니 모병제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자, 기사를 소개하는 동안 네 분께서는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이 불러온 군 병력 절벽, 여당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검토다. 일단 뭐 확정은 아니고 검토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모병제 얘기를 좀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부 군병력 2020년까지 8만 명 줄여 50만 명으로 일단 줄이는 겁니다, 군병력을. 없으니까요, 사람이. 보면 병역 대상자 수 내년에 33만 명으로 그다음에 2020년 25만 명으로 계속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대책을 얘기가 나오는 게 여군을 늘리고 귀화자도 병역을 하도록 뭐 추진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드론봇, 뭐 정찰위성, 그러니까 장비를 통해서 좀 어떻게 좀 만회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군 복무기간 단축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냐, 지금 너무 많이 단축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모병제 얘기 있었죠?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현실이 된 인구절벽, 군병력 50만으로 감축, 모병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당 내 싱크탱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렇게 연구도 하고 있고 총선 공약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모병제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여기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력 인구, 병역 의무자 감소, 그리고 지역 공동화는 기존의 교육, 병역, 행정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병력 구조를 정형화하며 군 인력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하여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 복무는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간부 여군 비중을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 연령을 지금 27세에서 29세까지 조정하며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제의 병역 의무화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해볼게 질문을 좁히겠습니다. 모병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 왔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영걸 대표?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그거 할 때가 아니죠. 지금 총선 앞두고 또 이거 발표하는 게 저는 어긋나간다고 보고 이거를 군 문제를 자꾸 표랑 연결시켜서 문제할 게 아니다. 지금 군 복무 기간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제가 지금 전방 어떻게 하다 시찰 한번 가보면은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부사관들이나 겨우 대포나 이런 기계를 만지지 입대하자마자 바로 전역하니까 그런 면에서 군 복무 기간 단축부터 저는 재검토부터 해야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가야겠죠. 언젠가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때가 아니라고 보네요.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군사 전쟁의 시대가 재래식 무기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력의 수로만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예 군인화, 첨단 군 시설화를 통해서 군인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필요 병력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군대 들어가 보면 골프병, 잔디병, 이렇게 직접 전투력과 관련 없는 일을 하는 병력들이 병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병력들만 줄이고 군무원으로 대체하더라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대원 전 원장께서는 결국 이렇게 쓰셨네요. 결국. 결국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육사 출신이지만 결국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결국 돈의 문제다. 짠의 문제다. 모병제는 사실 직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직업으로서 군인 생활하는 거하고 징집돼서 온 분들하고는 이 사고방식과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직업 군인으로 결국 대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거를 감당할 정도의 경제력이 되느냐. 그 경제력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돈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김성수 평론가. 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죠. 별들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인건비에서 별들이 받고 있는 혜택들을 한번 보세요. 왜 국회의원 혜택들만 관심이 있죠? 그런 혜택들을 철저하게 줄여나가고 정말 부사관 이상 그리고 위관급 장교들이 충실한 그런 작지만 강한 군대. 지금 그 군대 벌써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준비를 해서 해나가야 된다. 지금 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내부 의견 여러 가지 좀 갈래를 좀 나뉘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커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커피 기사가 오늘 좀 몇 개 눈에 띄더군요. 다음 기사입니다. 커피에 푹 빠진 한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53잔. 그럼 매일 모든 국민이 거의 매일 한 잔 마신다는 계산이 돼요. 커피 전문점 매출은 11년 사이에 14배. 작년에 43억 달러, 미중이어 3위다. 커피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입니다. 그러면 커피 전문점들이 돈을 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레드오션 문턱 넘은 커피 전문점 한숨만 쌓인다는 것. 너무 많습니다. 너무. 전국에 7만 1,000개 커피를 파는 가게가. 7월 경제 몸살이다. 폐업률 급증하다. 여기에 문제가 좀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미인 대회에 출전한 한 베트남 여성 헤어스타일이 눈에 띄죠. 평범한 대학생이던 이 여성은 몇 달 전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로 탈모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대회까지 출전한 이유,
암 환자가 된 이후 떨어진 자신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아름답고 당당한 그녀의 도전,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겠죠. 두 번째 해시태그는 특별한 만남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기 캐릭터 펭수를 만났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 영상 촬영 도중 깜짝 만남이 성사된 건데요. 펭수는 요즘 젊은이들의 뽀로로로 통합니다. 유튜브는 물론 방송사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귀여운 외모를 가졌지만 누구에게든 할 말은 꼭 하는 모습이 대리만족을 준다는 게 인기 비결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출국 정지입니다. 우리나라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치외법권을 주장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한국을 떠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그가 어제 한국에 재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외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에 온 소장을 우리 경찰이 체포한 건데요. 하지만 계속 혐의를 부인해 추가 조사를 위한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청춘들의 뽀로로 펭수, 굉장히 좀 재미있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슈태그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미인 대회에 출전한 한 베트남 여성 헤어스타일이 눈에 띄죠. 평범한 대학생이던 이 여성은 몇 달 전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로 탈모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대회까지 출전한 이유, 암 환자가 된 이후 떨어진 자신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아름답고 당당한 그녀의 도전,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겠죠. 두 번째 해시태그는 특별한 만남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기 캐릭터 펭수를 만났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 영상 촬영 도중 깜짝 만남이 성사된 건데요. 펭수는 요즘 젊은이들의 뽀로로로 통합니다. 유튜브는 물론 방송사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귀여운 외모를 가졌지만 누구에게든 할 말은 꼭 하는 모습이 대리만족을 준다는 게 인기 비결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출국 정지입니다. 우리나라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치외법권을 주장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한국을 떠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그가 어제 한국에 재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외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에 온 소장을 우리 경찰이 체포한 건데요. 하지만 계속 혐의를 부인해 추가 조사를 위한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